오늘 빠진 사람들은 약 올릴 거야. 자, 내가 엄청 중요한 얘기했어.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습관이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했고, 안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영 내 얘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32에서 37번 하기 전에 영상으로 보는 사람은 이 프린트를 받아야 되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보는 수밖에 없는데 불편할 거야. 학원 오는 날 가져가서 하세요. 오늘 가져갈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32에서 37은 자 가볼까? 본문을 먼저 볼게요. 촉각을 통해, 그러니까 이거는 못 읽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보라고 그랬어. 가상 환경의 물체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기계 장치를 뭐라고 그런다? 햅틱 장치라고 한다. 이 장치는 주로 사용자의 손을 통해 가상 물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해되지? 사용자의 손을 통해서 이 정보를 전달한대요. 사용자가 햅틱 장치를 통해서 가상 물체를 만지면, 자, 사용자가 가상 물체를 딱 만졌어. 근데 햅틱 장치가 결국은 도와주는 거지. 가상 환경 시스템은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포스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됐어? 내가 얘를 누르면 걔가 포스 피드백을 전달한대. 다시 말로 포스 피드백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 신호라고 했지? 신호를 전달한다. 사용자는 이 포스 피드백의 이 신호에 의해서 가상 물체를 뭐해? 만지고 있다고 인지한다. 여기까지 되니? 내가 얘를 만지면 걔가 따닥 하고 신호를 보내줘. 그러면 그 신호 때문에 나는 얘를 만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됐지?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진동 촉감은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포스 피드백으로 앞전 소자를 활용한 앞전 구동 장치를 통해 진동 촉감을 만드는 방법이 널리 활용된다. 너무 길죠? 진동 촉감은 대표적인 포스 피드백이다. 끝. 앞전 소자를 활용한 앞전 구동 장치를 통해 진동 촉감을 만드는 방법이 널리 활용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앞전 구동 장치를 통해 진동 촉감을 만들 수 있다. 그지? 자, 다시 앞전 구동 장치라는 게 있고 그게 결국 진동 촉감을 만들 수 있다. 그치? 자, 그 다음 볼게요. 앞전 소자의 내부에는 한쪽에는 양전기, 한쪽에는 뭐가 있다? 음전기가 있다. 그리고 이 양전기와 음전기가 이 쌍극자들이 끊임없이 존재한대요. 됐어? 한쪽에는 양전기가 모였을 거고 한쪽에는 음전기가 모였을 거래. 그런데 앞전 소자에서 양전기를 띠는 쪽에 음극을 연결하고요. 음전기를 띠는 쪽에 뭐해? 당연히 양극. 알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지? 얘네끼리 서로 만나게 한대. 그러면 그런 음극을 결합한 뒤에 전압을 가면 얘네들끼리 어떻게 돼? 서로 끌려가면서 인장현상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늘어진대. 됐지? 자, 그 다음 이와 반대로 연결하면, 즉 양극은 양전기는 양극, 그 다음에 음전기는 음극, 요렇게 같은 애들끼리 하면 서로 뭐예요? 멀어지기 때문에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인장과 수축이 빠르게 반복되면 뭐가 발생한다? 진동. 그잖아요. 그러니까 인장은 뭐야?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축은 줄어드는 거야. 그럼 얘가 막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야? 뜨르륵 하고 있는 진동일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진동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앞전 소자의 인중과 수축에 가해지는 전압. 내가 앞 전압을 세게 했어. 압력을 아주 세게 했어. 그러면 당연히 뭐야? 가해지는 전압이 클수록 당연히 뭐야? 커질 수밖에 없겠지. 되니? 뭐가 커져? 인장이 커질 거고 수축이 커질 거고, 전압을 세게 틀면 이거 팍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수축도 세게 하면 또 팍 줄어들 거고, 이 커진다는 거지. 됐어? 자, 따라서 전압의 조절만으로도 앞전 소자의 진동수와 진폭을 조절할 수 있고요. 이해돼? 진폭이 크다는 건 조금 덜 움직이겠지? 그럼 진동수가 나오겠지? 진동수, 진폭 조절할 수 있고, 인간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200 내지 300Hz의 진동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이 방법이 널리 활용된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헤르츠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200 내지 300 횟수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지. 됐어? 1초에 200 혹은 300 후루룩 떨어.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진동을 우리가 인간은 이 정도의 진동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 되니? 세 번째 단락 보세요. 한편 햅틱 장치로 물체 표면의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을 전달하면, 그러면 하나하나 생각해봐. 포스 피드백을 어디에 전달해? 햅틱 장치로. 뭐에 대해서? 물체 표면의 거칠기. 됐어? 이 물체가 얼마나 거친지 햅틱 장치에
포스 피드백을 전달하면 이해돼? 이 기계가 전달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만지는 가상물질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포스 피드백이라는 이 신호는 누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얘 기계가 주는 거야? 기계가 주는 거잖아. 내가 무슨 포스 피드백이 어딨어? 기계가 이렇게 주니까 걔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내가 이게 지금 물체의 종류, 만지는 이 물체의 종류를 뭐 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됐지?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은 스퀴즈 필름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초음파 진동수로 진동하는 물체의 표면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공기압이 주변의 공기압보다 높아져서 접촉면 사이에 압축된 얇은 공기층이 형성되어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가 감소하여 마찰력이 작아진다. 이런 거는요.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다시 보자. 초음파 진동수로 진동하는 물체의 표면에, 자, 물체 표면이 있죠.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갔어.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갔다 라고 쳐봐.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공기압이 요 부분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얘가 어떻게 돼? 요만큼, 다른 애들은 이만큼이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가 내가 지금 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공기압이 지금 어떻게 된다? 다른 데보다 높아졌어, 낮아졌어? 얘들아, 압력이 높다라는 건 어떻단 얘기야? 잘 터진다는 거야. 그치? 압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얘가 찌부된다는 얘기야. 그럼 찌부되기 때문에 잘 터질 수 있겠죠. 됐어? 그러면 여기가 압력이 어떻게 돼? 다른 데보다는 강하겠지. 됐어? 압력이 강할 거고. 자, 그 다음 공기압이 높아져서 접촉면 사이에 압축된 공기층이 형성되어서, 자, 요쯤에는요 얇은, 이때 이렇게 압력이 약해지면 여기에 얇은 뭐가 생기는데? 공기층이 형성된대요. 됐어? 공기층이 형성돼서 어디 갔니?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가 감소하고, 그러면서 뭐가 감소된다? 마찰력이 감소된다라고 했어. 자,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보기 편하게 해놓는 게 공문에서, 자, 여기 압력이 높아지면 마찰 계수와 마찰력은 어때? 줄어든다라고 표시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찰력이라는 게 뭐야? 자,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자, 마찰력이라는 게 뭐야? 자, 마찰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건 알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건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거야. 서 있는 건, 걸을 수 있는 건 마찰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마찰력은 걸리적거리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마찰력이 있다는 건 내가 걷는데 지금 걸리적거리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걸을 수 있고, 빙판은 걸리적거리는 게 있니 없니? 없지. 거긴 마찰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엎어질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됐어? 그래서 찍찍찍찍.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마찰력에 대한 정의는 안 나왔잖아, 지금 본문에. 그럼 나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얘기하면 마찰을 일으킨다는 건 쟤와 나의 뭐가 일으키냐? 쟤랑 나랑 마찰이야. 그러면 갈등을 일으킨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게 걸리는 거야. 근데 마찰력이 줄어든다는 건 걸리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걸리는 게 없으니까 계속 볼게. 마찰력이 작아진다는 거야. 이때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을 우리 뭐라 그런다? 이 공기층을 스퀴즈 필름이라고 한대요. 됐지? 자, 스퀴즈 필름. 스퀴즈 필름에 작용하는 공기 유추의 힘을 뭐라 그런다? 스퀴즈 힘. 자, 스퀴즈가 그거 아니야? 근데 아닌가? 짜다 아니야? 짜다? 영어로? 짜는 거잖아. 막 짜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압력을 이렇게 누르니까 얘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유롭게 있지 못하는 거잖아. 쥐어 짜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기서 온 게 아닐까 싶어. 자, 계속 볼게요. 한편, 스퀴즈임이라고 한다. 진동 표면과, 여기서 잘 봐봐. 근데 안 어려워.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H라고 할 때, 자,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뭐라 그런다? 여기를 H라고 한다면 H라고 한대. 됐지? 자,
스퀴즈 필름은 그러면 언제 생기느냐? 됐어? 내가 이렇게 누르려고 했는데 이 스퀴즈 필름 아까 말했던 그 공기층은 언제 생기냐고. 언제 생긴대? 언제 생긴대? 스퀴즈 필름은 자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이 자 여기다 쓸게. 여기다 쓰자. 진동하는 진폭이 1 마이크로메타일 때 됐어? 그러니까 얘가 1 마이크로메타는 정말 작겠지만 어쨌든 딱 하면서 움직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진폭이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H보다 클 때 형성된다. 자, 손가락 반지름의 접촉면을 뺄게 그냥. 반지름이 H보다 클 때 형성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사실상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훨씬 더 어때야 되는 거야? 반지름이. 내 손가락의 이 반지름이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굵은 손가락이어야 돼? 짧은 손가락, 아주 조그만 손가락이어야 돼? 굵어야 되겠지. 반지름이 일단 길어야 되겠지. 굵어야 되겠지. 이게 스퀴즈 힘이 생기려면 그러니까 너무 가냘프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일단 최소한 얘가 더 크려면 얘가 적어야 되니까 스퀴즈 힘은 좀 더 여기 가까이 있을 때 있는 거지. 이해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자, H라고 보자. 이 거리야. 거리가 이만큼일 때가 있고 손을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여기 손톱이 딱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스퀴즈임이 그럼 어디에 생기겠어? 당연히 1번이야 2번이야? 2번에 생기겠지. 1번에 생길 일은 없겠지. 왜? 이 거리보다 이 거리가 훨씬 더 어때? 짧으니까. 근데 이 스퀴즈임은 훨씬 더 뭐야? 이 거리보다 훨씬 커야 돼. 반지름이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스퀴즈 힘이 하려면 여기 가까이 가야 생긴다는 거지. 표면에. 알겠어? 손가락이 굵다는 너무 그냥 좀 단편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요럴 때 일단 생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볼게요. 또한 진동 진폭이 나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을 H로 나눈 값이 클수록 자, 진동 진폭이나 요걸 다시 밑에 할게. 진동 진폭이나 이렇게 손가락 반지름 아까 접촉면의 반지름이 이 H보다 클수록 됐어? 그러면 손가락 반지름이 H보다 클려면 일단 가까이 가야 되겠지. 그래서 가까이 가야 되고 진동 진폭도 어떻게 돼? 조금 많이 움직여줘야 되겠지. 자, 요럴수록 어떻게 된대? 스퀴즈 힘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아니 왜 그렇겠어? 이게 스퀴즈 힘이라며. 이게 더 크면 당연히 얘가 야 분모가 여기 봐봐. 분자와 분모 중에서 뭐가 더 커면 분모가 커야 돼 분자가 커야 돼? 분모가 커야 돼 분자가 커야 돼? 맞지? 분자가 커야 돼. 분자 맞지 않아? 네, 맞아요. 분자가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네. 분자가 커야 당연히 이 스퀴즈임이 이거니까 이걸 이거로 나눈 값이니까 이게 커야 이게 커지겠지. 됐어? 그 다음에 스퀴즈임이 클수록 마찰계수는 어떻게 된대? 그래. 이러면 이게 이제 이따가 써먹을 거란 말이야. 마찰계수는 작아진다. 그러면 마찰계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야? 마찰력이 뭐야? 떨어진다는 얘기지. 됐어? 마찰력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 얘는 걸리는 게 있다야 아니면 부드럽다야? 야 마찰력이 거의 없으면 없을수록 걸리는 게 없으니까 더 부드럽겠어? 거칠겠어? 부드럽겠지. 됐어? 그러니까 스퀴즈임이 크면 클수록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부드럽다가 되는 거야. 거칠기를 알려준다며 얘가. 됐어? 자 그러면 그래서 거기 나와. 마찰계수는 작아지고 인간은 마찰계수가 큰 물체를 만질 때는 거친 촉감을 됐어? 작은 물체를 만질 때는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며 마찰계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가상물체를 만질 때 가상환경 시스템의 획득 장치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면 사용자는 물체 표면의 거치기를 알 수 있다. 자 봐봐. 내 손가락은 가만히 있고 기계가 진폭을 확 어떻게 해주는 거야? 진동 진폭을 크게 해줘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부드러워지는 거야. 근데 진동 진폭이 적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얘가 커지니까 거친 거지. 내 손가락을 반지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기계가 진동 진폭을 확 해줘. 여기 봐. 여기 봐야 될 거 아니야. 본문을 야 말로 들으면 어떡하냐. 칠판을 쓸 때는 칠판을 봐야 이 내용이 보이는데
칠판에 표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말로 들었을 때보다 이걸 보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이라는 거야. 알지? 이걸 귀로 들으면 어떻게 귀로 들어?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손가락에 반지름을 갖다 이 표면에 갖다 대면 이렇게 거칠기를 알 수는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얘가 알아서 진폭을 확 늘려주면 얘가 어떻다는 얘기야? 부드러움을 느낀다라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 답 맞춰볼게요. 여기 답. 여기 답. 없는 사람들은 영상에서 없는 사람들은 일단 없는 대로 들어도 돼. 자, 햅틱 장치의 답이 뭐야? 촉각. 자, 문제를 만났을 때 가상환경 시스템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그 신호를 우리 뭐라 그런다? 포스 피드백. 포스 피드백. 자, 진동 촉감 아까 얘기했죠? 자, 진동 촉감을 앞전 소자를 활용한 앞전 구동 장치인데, 자, 진동 촉감을 만드는 방법을 볼까? 앞전 소자에서 양전기를 띠는 쪽에 뭘 연결? 음극. 그 다음에 음전기를 띠는 쪽에 양극. 앞전 소자에서 양전기를 띠는 쪽에 양극. 음전기를 띠는 쪽에 음극. 앞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이 빠르게 반복되면서 뜨르륵 하면서 뭐가? 진동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인장과 수축을 크게 하려면 전압을 크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전압만 조절하는 걸로 진동수와 뭐를? 진폭을 조절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자, 거기 두 번째 점에서 보면 이제 거칠기를 어떻게 할까? 초음파 진동수로 진동하는 물체 표면에 손가락을 가져가면 뭐가 새? 얇은 공기층이 형성되죠?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스키즈 필름이라고 하죠.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러면 마찰력도 어떻게 돼? 줄어들죠? 화살표 그냥 밑으로 내리면 되잖아. 시각화 시켜야지. 자, 스키즈 필름의 형성.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이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표면과 손가락 사이 거리보다 어때야 돼? 일단 커야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많이 다가가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커지려면 진동 진폭이나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을 진동 진폭이나 혹은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을 애치 거리로 나누면 그 값이 스키즈 필름 값이 커지겠죠. 그러면 스키즈 힘이 커진다는 얘기고, 스키즈 힘이 커진다는 얘기는 마찰 계수가 작아진다. 그렇지, 작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찰 계수가 큰 물질을 만지면 거친 촉감, 마찰 계수가 작은 물체를 만지면 부드러운 촉감, 마찰 계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 어떤 느낌? 울퉁불퉁한 느낌. 자, 그 다음 볼게요. 얘는 여기는 일단 이렇게 해놔야 돼. 요거는 일단 여기다 해놓을게. 자, 그 다음 나와볼게요. 본문 봅니다. 본문에 보시면 햅틱이라는 단어 이게 설명해주고 있고, 햅틱이라는 장치가 인간의 촉각과 관련된 지각 과정과 가상 환경에서 가상의 촉감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를 뭐라 그런다? 햅틱스라고 한다. 지각 과정과 가상의 촉감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래요. 햅틱스에서는 현실과 가까운 가상의 촉감을 만들 수 있는 햅틱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당연히 가상의 촉감을 만질 수 있으려면 인간의 촉각 인지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외부에 특정 자극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있는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고, 읽는 사람들은 그냥 쭉쭉 가지마. 내 머리가 안 따라가는데 내 눈만 가버리면 안 된다고. 거기서 차이 갭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자, 하나씩 봐봐. 뭐가 내가 스스로 물어 나한테. 피부에 닿는 뭐? 피부에 있는 무슨? 수용체. 어떤 애가 나를 이렇게 찔렀다라고 쳐봐. 그럼 내 이제 손가락을 찔렀다라고. 찔렀다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닿았다라고 했을 때 내 피부 수용체가, 그러면 수용이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 얘가 뭐야? 활성화된다라는 얘기는 막 움직이기 시작해. 이 뭔가 들어왔구나. 누가 내 집에 이렇게 두드린 거야.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이지?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나 활성화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발생한다? 전기적 신호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신호가 촉감을 담당하는 어디로 간다?
뇌의 체감각 피질로 간다. 내가 일단 바로 칠게. 체감각 피질로 간다. 뭐가? 이 신호가. 그래서 지금 뭐야? 내 신호가 머리로 가니까 결국은 뭐야? 외부 자극을 이제 뭐야? 뇌로 갔으니까 얘가 들어왔구나, 누가 날 쳤구나 라는 걸 뭐야? 지각한다는 얘기죠. 됐어? 뭐가 가는 거야? 신호가 가는 거지. 그러면 그 신호가 내 뇌로 전달돼서 나는 인지한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이런 거 끊어주면서 가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하나하나 읽어봐. 피부에 있는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끊고, 뭐 못 읽는 사람은 좀 끊어주는 것도 괜찮아. 그러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해. 그러면 수용체가 빠락빠락 하면서 뭐 일났어 하겠지.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하라는 얘기죠. 자, 이때 그 다음 줄 볼게. 수용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는, 자, 아까 말했던 누구야? 얘지. 다시 중간으로 왔어. 전기적 신호는 자극이 강할수록 커진다. 이해되지 않니? 아니 얘들아, 여기 봐봐. 자극이 강할수록 큰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커진다. 자극이 강할수록 큰 거 아니야? 내가한테 살짝 때리는 거랑 세게 때리는 거랑 당연히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짝 달랐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신호와 누군가 날 세게 쳤을 때의 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신호는 당연히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체감각 피질에서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의 피부일수록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자, 다시 체감각도 여기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모평 문제라던가 학평 문제가 친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순서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얘기했다가 자, 그 다음에 안으로 또 다시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잘 찾아가라고. 체감각 피질에서 이제 넓은 영역을 자, 그럼 내 뇌를 그려보자. 나는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냥 대충 그림으로 아는 거니까. 체감각 피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체감각 피질이 그냥 아무데나 여기라고 치면, 여기에서 차지하는 신체의 피부일수록, 여기에서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의 피부일수록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이 체감각 피질이라는 이곳에서는 내 어디야? 뭐 등도 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고, 뭐 얼굴도 있을 거고, 뭐 손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손에 들어왔을 때, 얼굴에 뭔가 닿았을 때, 머리에 닿았을 때 각각 다를 텐데,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의 피부일수록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인간의 손은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넓기 때문에 손에 가해지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 무슨 말이야? 손은 작은데 체감각 피질에서 넓은 영역을 차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신체 일부가 아니라고. 이거 틀리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체감각 피질을 내 몸에 있는 신체 부위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니까. 체감각 피질은 잘 어디 있다? 인간의 뇌에 있다. 이게 인간의 뇌라고 치면 여기가 혹시 체감각 피질이라고 치자. 이게 뇌라고 보면 이게 전체 뇌에서 체감각 피질이다.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래? 손이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한다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손이 아마 이만큼을 차지하나 보지. 이 뇌에서. 그리고 등은 아까 민감한 등에 뭐 갖다 대도 잘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은 내 뇌에서는 체감각 피질에서는 조금 작용하는 거야. 영역이 작은 거야.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신체 일부가 아닌 거야. 이걸 자꾸 신체 일부라고 생각하니까 손은 체감각 영역, 왜 손 신체 조그만데 왜 넓은 영역이지? 그게 아니라 그랬어. 뇌에서의 담당하는 영역이, 손을 담당하는 영역은 큰 거고, 등이나 이런 건 둔한 데는 적은 거고. 알겠지? 그래서 말장난 주의하세요. 그래서 손은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넓기 때문에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야. 그럼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된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건 너네가 읽으면서 정리하던가 옆에 써놓는 게 필요해요. 왜냐? 정보들이 많잖아. 자극이 강하면 크게 느껴진다. 전기적 신호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기계 수용체는 이게 너무 불친절해. 사실 기계 수용체가 뭘까 해서 나는 이걸 찾아보면 안 되거든. 사실상 국어는 국어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기계에 자극받은 수용체인 거야. 기계 수용체 하니까 기계가 수용체인가 뭔가 애매했지. 기계 수용체는 지금 기계가 닿았을 때 내 몸에서 작용하는 수용체인 거지. 알겠지? 지금 이건 당연히 맞는 게 지금 내 피부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기계 수용체야.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수용체로 피부에 일정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할 때 나타나는 수용체의 반응인 감각 스능의 속도에 따라 빠른 수용체와 느린 수용체로 분류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기준이 나오면 그 기준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감각 수능의 속도에 따라 뭐랑 뭐로 나눈다? 빠른 수용체랑 느린 수용체로 나눈다. 됐어? 자, 빠른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지는 때에만 전기적 신호가 발생한다. 자, 내 몸에 빠른 수용체라는 곳이 있대. 그 어딘가에 있겠지. 그 빠른 수용체는 내가 자극을 가해지거나 혹은 그러니까 인아웃으로 할게. 자극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극이 빠져나갈 때만 느낀다. 아까 그래서 여기 보기에 예문이 나왔는데 안경 봐봐. 안경 쓰는 사람은 알 거야. 나이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니? 안 느껴져. 근데 안경을 빼거나 안경을 쓸 때 즉 자극이 가해지거나 자극을 뺄 때 그때 느껴지는 게 빠른 수용체인 거지. 됐어? 그리고 그럼 느린 수용체는 뭐야? 느린 수용체는 여기 나와 있죠?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 계속해서 느껴지는 수용체. 됐어? 계속해서 열리라는 수용체다라는 거지. 그래야 그 수용체가 결국은 활성화되니까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내 뇌에서 느끼는 거지. 아, 얘가 지금 안경을 썼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빠른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지는 때 전기적 신호가 다른 때는 발생하지 않고 느린 수용체는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지. 또한 기계 수용체는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서 자, 또 다시 감각, 얘는 다른 색으로 할게요.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서 그 지름이 타입 1이 있고요. 2 내지 8mm. 그 다음에 타입 2가 있고 얘는 10 내지 1000mm. 자, 이렇게 나눠진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지름이 타입 1, 2에서 8mm 아주 조그마한 지름의 수용체가 있어.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 2 수용체는 뭐야?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는 수용체가 내 몸에 있는 거지. 됐어? 자, 얘는 넓이죠. 자, 감각 수용장은 그럼 뭐야? 다시 설명 뒤로 빠꾸. 본문에서 자꾸 뭐해? 뒤로 온다고. 딴 생각 좀 제발 하지 말고. 자꾸 본문에서 뒤로 오기 때문에 뒤로 가서 다시 봐봐. 감각 수용장이란 그러면 이런 것들은 표시해야지. 책에 최소한 이거 나눠줬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각 수용장이라는 해서 개념 나왔으면 표시했었어야 돼. 이거 아무것도 표시 안 되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 숙제해온 거라고 안 봐. 분명히 찍어왔을 거야. 왜? 이거는 개념을 나누지 않고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를 내용이야. 근데 이걸 안 넣어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냥 찍은 거죠, 답을. 그러니까 본인은 숙제를 한 척하지만 검사를 하면 보일 수밖에 없어. 한 사람과 베낀 사람과 한 척한 사람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알겠지? 제발 정상적으로 풀어. 자, 계속 볼게. 감각 수용장이란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으로 수용체의 지름이 클수록 하나의 수용체가 담당하는 영역은 넓어지지만 지각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 타입 2 수용체는 길이가 뭐 10 내지 1000까지 되는 게 있대. 그럼 이만한 애가 있다고. 내 몸에 이 수용체 요만한 애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때? 영역은 담당하는 영역은 넘지. 수용체라는 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니 상위 자니? 자, 받아들인다는 게 넓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각의 정확도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넓게 담당하면 지각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좀 편할까? 지키는 파수꾼이 있다라고 쳐봐. 근데 땅이 너무 넓으면 제대로 지킬까 못 지킬까? 못 지키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 파수꾼은 정해져 있는데 땅이 너무 넓어? 그럼 제대로 못 지킨다라는 것처럼 지금 넓은 수용체는 사실상 제대로 기능은 못해. 정확도는 떨어져. 자, 타입 1 수용체가 많을수록 자, 뭐 약한 자극에도 당연히 뭐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자, 얘가 바로 뭐야? 민감한 거에 대한 표시해야지. 자, 민감만 정리하면 아까 보여? 체감각 피질이 어때야 돼? 뇌에서 담당하는 체감각 피질이 넓어야 민감하다. 알겠지? 민감하게 반응한다.
감각 수용자의 넓이 내 몸에 어딘가에 있겠지만 타입 1이 훨씬 더 어때? 민감하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타입 1이 많은 곳이 훨씬 더 민감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자, 그럼 계속 볼까요? 타입 1 수용체가 많을수록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다른 기계 수용체와 달리 타입 1 수용체는 얘가 어디에 있어? 손가락 끝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까랑 같이 말하지만 등에다가 내가 1, 2, 3 아무리 쳐도 잘 느껴지지 않아. 근데 내가 손끝에다 1, 2, 3 찍으면 어때? 훨씬 잘 느껴진다고. 왜? 여기에는 타입 1 수용체 이 조그마한 애가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뭐한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리고 손에 그게 제일 많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적다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가 제일 민감하고 여기로 올라갈수록 덜 민망하다. 그러니까 민망하되 덜 민감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기가 여기 붙으면 확실히 느껴져. 네. 모기가 여기 붙으면 잘 못 느끼는 거죠. 이해돼? 자, 그래서 그거 아닐까? 주사 여기 옛날에 주사 여기 맞는 경우도 되게 있잖아. 여기에 놓는 경우도 있거든. 원래 여기 맞잖아요. 어? 원래 왼쪽인데 그러니까 거기 왜 맞겠어? 아프니까. 민감도가 아까 뭐라고 했어? 손끝이 가장 맞고 탈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민감하다 안 민감하다? 덜 민감하다라고 했잖아. 여기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내가 유추를 하는 거잖아. 여기에 민감도 아니 살이 엉덩이가 더 많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얘들아 원리가 이게 맞잖아. 위로 갈수록 민감함이 적다며. 그러니까 여기 맞아도 덜 아픈 거야. 손가락에다 맞아봐. 엄청 아플 거란 얘기지. 엉덩이는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 얘기잖아 지금. 자, 그 다음 한편 우리가 손으로 물체를 만질 때 피부는 물리적으로 자극을 받기 위해 물체에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한대 하는데 내가 만진다고 해서 수용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반응은 해. 다 난리를 쳐. 그렇지만 자극의 종류에 따라 결정적 역할을 하는 수용체의 종류가 달라진대요. 자, 무슨 말이냐? 다 움직이는데 그래도 주도하는 애가 다르다고. 예를 들어 손가락 물체를 서서히 문질러. 얘들아, 서서히 문지르는 경우 거칠기가 달라지고 손에 미세한 압력 변화를 일으켜 기계 수용체의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때는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가 높은 민감도를 가진다. 얘들아, 여기 보세요. 내가 손으로 뭔가 문지르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되는 건 뭐야? 느린 수용체지. 그리고 자, 손가락에 뭐야? 타입 1 수용체가 있다라고 했어? 없다라고 했어? 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느린 타입 1 수용체가 움직이고 있다니. 발생하고 막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신호를 뿜뿜 내뿜고 있다는 뜻이야. 되니? 이게 다르고 이게 다르지만 섞일 수 있어? 없어? 섞일 수 있는 거야. 왜? 얘네들은 수용체니까. 마지막 5번째 따라. 또한 기계 수용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영역이 다른데 자,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 여기다 정리할게. 느린, 여기 일단 잘 봐. 느린, 그냥 수능을 뺄게. 느린 1 수용체는 1Hz 이하의 저주파 영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어떤 진동하는 물질이 있다라고 쳐. 그럼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누구야? 느린 1 수용체인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빠른 수능 타입 1과 2가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뭐예요? 30에서 40일 때 그리고 얘는 200에서 300일 때 이 헤르츠일 때 반응한다. 빠른 수능 타입 2는 역치가 가장 낮아서 해당 영역 주파수의 미세한 자극 변화. 얘는 미세한 걸 다 뭐 할 수 있다? 감지할 수 있다. 자극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다. 변화. 됐어? 살짝 달라진 거를 가늠할 수 있다. 그 뜻이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답을 맞춰볼까요?
지각 과정과 가상 환경에서 뭐? 가상의 촉각. 가상의 촉각을 만들어내는 기술 분야다라고 했지. 인간의 촉각 인지 과정 볼까? 외부 자극이 피부에 닿았어. 그러면 피부에 뭐가 활성화된다? 수용체가 활성화돼 전기적 뭘 발생해? 신호가 발생하죠. 그러면 뇌의 체감각 피질로 전달되고 외부 자극이 자각된다. 느껴진다는 뜻이지. 자, 수용체는 전기적 신호가 자극이 어떨수록 강할수록 커진다. 손처럼 체감각 피질에서 무슨 영역?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피부일수록 자극에 어때?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 기계 수용체의 두 가지 분류 기준. 자, 우리 뭐라 그랬어?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지는 때에만 전기적 신호를 발생하는 게 누구 수용체야? 빠른 수능 수용체.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 계속해서 전기적 신호를 발생하는 거 느린 수용 수용체. 느린 수능 수용체. 자, 타입 1은 아주 조그매. 얘가 많을수록 약한 자극에도 어떻게 반응한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민감.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손가락 끝에. 타입 2 수용체 지름이 좀 크네요. 자, 지름이 클수록 담당 영역은 넓어져 좁아져? 넓어지긴 하지만 지각의 정확도는 어떻게 돼? 떨어진다. 네 번째 단락 보세요. 손으로 물체를 만질 때야, 맞을 때가 아니야, 미안해. 만질 때 물체와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하지만 자극 종류에 따라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기계 수용체의 종류가 어떻다? 달라질 수 있다. 손으로 문지를 때는 뭐야?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가 높은 민감도를 가진다 라고 했죠? 자, 5번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영역의 구분 한번 볼까요? 기계 수용체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의 영역이 다르다.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는 뭐야? 1Hz 이하의 저주파 영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른 수능 타입 1 수용체는 30 내지 40 이하의 영역. 그 다음에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는 200에서 300 영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파수의 미세한 자극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미세하게 바뀐 건 내가 빠른 수능 타임 2 수용체가 전기적 신호를 발현했을 때 알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럼 여기 33번 볼게요. 33번. 하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신체 부위에 따라 타입 1 수용체의 분포 정도가 같다 다르다? 아까 신체 부위에 따라 타입 1 수용체가 손끝에 있지만 여기 팔목으로 갈수록 적다라고 했었죠? 맞죠? 2번 피부에 닿는 외부 자극이 강할수록 활성화되는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넓어진다. 그럼 뭐가 넓어져? 뭐가 달라져? 그렇지, 전기적 신호가 커지는 거지. 야! 뇌에서 장각각 탈대감각 체감각 피질이 이게 왜 지가 맘대로 넓었다 줄어졌다 해? 얘는 아니라니까. 자, 3번 떨어진 물건을 손으로 줍는 경우 물건과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한다. 아까 모두 반영한다라고 했어. 근데 그 중에서 독자적으로 반응하는 애가 따로 있다라고 했죠. 자, 4번 앞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 현상은 앞전 소자 내부의 쌍극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맞아? 5번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포스 피드백이 특정 신체 부위에 계속해서 가해지면 느린 수능 수용체. 자, 계속해서 가해지는 건 느린 수능 수용체지. 그래서 맞죠? 5번. 자, 여기 볼게요. 1번 그림 34번 볼게요. 그림은 앞전 구동 장치를 활용한 햅틱 장치와 손가락 사이에 스키즈 필름이 형성된 모습을 도식화한 것이다. A는 햅틱 장치의 진동 표면과 햅틱 장치의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을 나타낸 거래. 그죠? 스키즈 힘이 작용하는 그 공간이죠. 그 다음 B는 진동의 진동 진폭을,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이라고 하면 이 핸드폰이 미세하게 뜨륵하고 울릴 때야.
그치? 위로 갔다가 지금 아래로 갔다 하는 진동 진폭이 B고요. C는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뭘 나타낸다? 거리를 나타낸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스퀴즈 힘, 그러니까 여기 손가락에 있는 여기가 지금 뭐야? 여기가 지금 뭐가 있는 거야? 공기층이 여기가 압력, 여기가 지금 이해돼? 여기가 스퀴즈 필름이 있는 압력, 공기가 압력 눌려 있는 이 공간인 거라고. 여기가 됐어? 그리고 여기는 손가락 사이에 뭐야? 거리인 거고. 자, 그 다음에 1번 A는 주변의 공기보다 압력이 높아. 맞아? 내가 여기를 누른다는 건 압력이 다른 데보다 세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교실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손가락으로 누군가 이 교실의 벽을 누른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겠지. 그럼 이건 압력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알겠어? 압력이 높아지는 게 압력이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철안을 생각해보면 전철 안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막 좁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면 압력이 가해지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 B가 일정한 상태에서 진동 표면의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마찰력이 가까워진다. 자, 봐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본문 봐. 아니, 본문이 아니라 여기를 봐야 돼.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간다는 얘기는 H보다 얘가 훨씬 더 높다는 얘기지? 이해돼? 아까 얘기했잖아. 이 거리보다 얘가 여기가 더 많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더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까워진다는 뜻이고, 그러면 얘가 커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분모보다 분자가 커지면 스퀴즈 힘이 커지지. 스퀴즈 힘이 커지면 마찰 계수는 줄어든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맞는 선지죠. 됐어? 자, 그래서 표가 나오면 그 표를 적용해서 묻는 경우가 되게 많아. 자, 3번 1 마이크롬 이상 유지한 상태가 있었다고, 진동 진폭이 1 이상 유지했다가 0인 상태가 반복된다는 얘기는 진동 진폭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없어졌다 난리가 났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마찰 계수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이죠. 자, 4번 딴짓하지 말고. 자, C가 일정한 상태에서 손가락 접촉면에 반지름이 커지면, 아니 아까 이거랑 똑같아. 반지름이 커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분자가 커진다는 거지. 그럼 스퀴즈임이 커진다는 거지. 마찰 계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야? 부드럽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인 거야? 4번도 맞는 거지. 자, 5번이 왜 틀렸어? 거칠이 아니라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한 태. 자, 여기 보세요. 전압을 높였대. 아까 전압을 높이면 진동 진폭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 커진다라고 했지. 그럼 이건 하나를 더 물은 거야. 진동 진폭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걸 그 전에 전압이 세지면 진동 진폭이 커진다라고 했거든. 그것까지 가져온 거야. 그럼 얘가 커져, 분자가 커져, 분모보다 커지면 스퀴즈임이 커져, 마찰력이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부드럽다가 돼야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표가 나오면 다 무조건 뭐야? 기억해라 라고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했죠? 자, 그 다음에 35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야? 아까 기억나니? 햅틱 장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면 사용자의 물질 표면의 거치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이거 아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 3번인 이유가 진동 진폭의 변화가 스퀴즈임의 발생 요구나 스퀴즈임에 크게 영향 줘, 안 줘? 이게 커지면 스퀴즈임이 커지는 거고, 이게 없으면 스퀴즈임이 없는 거니까 영향 줘, 안 줘? 얘한테 영향을 주잖아. 그치? 그러면 마찰력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그럼 달라지면 부드럽기도 달라지는 거지. 답이 3번이죠. 자, 36번. 얘는 같이 보면서 할게. 기억. 실험 결과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대부분의 경우는 안경을 착용할 때 자신이 착용한 안경을 벗을 때였다. 자, 바로 1번으로 가봐. 빠른 수동 수용체에서 안경을 착용하고 벗을 때에만 정기적 신호가 발생했다. 맞아? 아까 안경을 꼈다 뺐다 할 때 가해지거나 아니면 그게 없을 때 느껴지는 게 바로 뭐야? 빠른 수용체지. 그러니까 맞아, 아니야? 맞죠? 자, 그 다음에 2. 아랫입술에 분포한, 니은 봐봐. 손가락 몇 개를 아랫입술과 등 부위에 갖다 대면 아랫입술에 접촉한 손가락 개수만 정확하게 맞췄고 등 부위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했지. 그러면 니은
아랫입술에 분포한 타입 1 수용체가 체의 수가 등 부위보다 많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타입 1 수용체가 손가락 끝에 집중되어 있어서 민감하다라고 했고 위로 올라갈수록 적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건 아랫입술에 뭐가 많다는 거야? 타입 1 수용체가 많다는 걸 적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답은 2번도 맞죠. 3번. 체감각 피질에서 아랫입술에 해당하는 영역의 넓이가 등 부위에 해당하는 영역보다 넓다 적다? 넓다라고 했지. 이건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했지. 아까 네가 내 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가 넓다라는 건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넓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입술이라던가 손끝은 이 뇌에서 가장 담당하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민감하게 잘 반응했다는 얘기죠. 됐어? 자, 4번. 물체의 부드러운 촉감과 거친 촉감의 구별은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디귿을 한번 볼게. 100명의 피실험자에게 1Hz, 10Hz, 40Hz, 100Hz, 300Hz, 500Hz의 진동하는 물체를 문질러 보게 했더니 1Hz와 10Hz의 진동은 부드러운 촉감으로 여기다 이거 어디다 쓰지? 자, 그냥 이 노랑이로 할게. 이거 지우고. 자, 1Hz와 10Hz는 뭐야? 부드러운 촉감으로. 일단 이렇게 써볼게. 그 다음에 40에서 100은 약간 뭐한 촉감이래? 거친 촉감이래. 됐어? 그 다음에 300에서 500은 조금 더 뭐야? 거친 거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봐봐. 여길 봐야 돼. 자, 그러면 부드러움과 거친 촉감을 구별하는 것은 수용자의 넓이에 따른 거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다 봐. 여기 다 봐. 자, 부드럽과 거친 거는 얘네 둘이지. 그러면 부드럽다, 거칠다는 건 뭐가 변수야? 느린 거야, 빠른 거? 이 둘 다 1이니까 얘는 변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얘는 뭐야? 느리다, 빠르다가 변수 아니야? 그럼 여기서 느리다, 빠르다라는 건 감각 수능 속도지. 감각 수용장의 넓이랑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감각 수능 속도라고 해야 맞는 산지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절대 풀지 마. 나의 느낌은 항상 틀리다 생각하고 정확히 하나하나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4번에 수용장의 넓이 아니고 감각 수능의 속도야. 그런 거 적어놔야지. 근거. 5번. 기계 수용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범위 이외의 진동 자극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얘네 기계 수용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범위 이외의 진동 자극. 왜? 요거 왜 지금 10, 100, 500도 반응했어 안 했어? 감지했다는 건 꼭 이게 아니어도 감지했다는 뜻이니까 맞죠?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37번. A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네. 자, 1번의 A가 뭐야? 조성. 그죠? 조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서 뭐 한다는 뜻이야? 이룬다는 거야. 어휘 문제 2점이야 얘들아. 36번 몇 점이야? 2점이지. 37번 무시하면 안 돼. 언니 오빠들 근데 못 풀어. 어휘에서도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보야. 이런 문제는요. 너희 어떻게 해야 돼? 수첩을 만들어서 이 단어를 적고 예시까지 적는 게 가장 좋아. 살아있는 단어를 외우고 싶으면 만약에 조성이란 단어를 했지. 검색을 해보면 표준국어 대사전으로 검색하면 무엇을 만들어서 뭐 이룬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럼 그걸 적어놓고 예문 하나는 적어놔야 돼. 기금조성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기금조성 그래서 이 문맥안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외우잖아. 그러면 모의고사에 나오는 어휘는요 거의 정해져 있어. 크게 벗어나는 게 없거든. 이걸 3년치만 제대로 해놓으면 내가 어휘에서 틀릴 일은 거의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봐. 그래서 수첩을 한번 만들어 와봐. 그럼 내가 그럼 선물 줄게요. 수첩을 만들어 와서 외워오면. 됐어? 근데 내가 이제까지 이거를 꾸준히 한 사람은 단 한 명, 딱 한 명 외에는 못 봤어. 여기 학원 말고 딴 학원에서. 걔 외에는 단 한 명도 하지. 왜? 너무나 쉽고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지. 자, 유발한다는 건 뭐야? 일어난다는 거지. 그럼 유사하다는 건 뭐야?
비슷하다는 거죠. 뭐 답이 3번이었던 거 알죠? 변형이라는 건 뭐니?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차별된다라는 건 차등 두는 거죠. 차이를 두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애매한데 38, 42 볼게요. 38, 42 38번과 관련된 작품 8회 38번과 관련된 작품 이런 걸 우리 뭐라고 그러지? 가사라고 하죠. 사음보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걸 가사라고 하고 나는 뭐야?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수필이라고 그래. 알겠어? 수필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 앞에 거를 꼭 보세요. 영탄적, 그 다음에 명령형어조, 반어적 표현, 고사 속 인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9번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문 내용 다 읽어야 되는 것들이고 42번은 미리 봐야지. 가의 포인트가 뭐야? 가가 뭐라고 돼 있어? 인물들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나는 적강화소를 차용하여 화자와 임의 운명적인 사랑과 이별을. 적강화소 사용했고 화자와 임의 운명적인 사랑, 이별 다루고 있다. 그러면 나에서는 뭐야? 외손녀와 글쓴이 사이의 일화를 통해서 사별한 외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 이별. 그러니까 같이 지금 이별했지만 한쪽은 그냥 이별한 거고 한쪽은 죽은 거죠. 사별한 거죠. 외손녀와 할아버지가 사이에서 외손녀가 죽은 상황이야. 자, 다 보세요. 감탄사입니다. 이런 거. 저 낭자야.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런 것들을 우리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하죠. 내 말 건넨 거야. 속세에 묻혔다고 오랜 인연 잊었겠니? 자, 그러니까 적강화소라고 했으니까 우리 둘을 어디에 있었다는 사람으로 본 거야? 하늘나라에 있었다라고 전제를 까는 거고, 오랜 인연 우리 잊었겠느냐? 우리는 오랜 인연 있었다. 서리법이죠. 모르지 않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물은 거죠. 낙포선녀 보랴 하면 전생에 내가 아니었던가. 낙포선녀라고 해서 여기 고사 나와 있죠. 이 고사에 보는 그 선녀가 너가 아니었을까? 남관포의 백면서생도 신선인 줄 누가 알고 있을 것이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백면서생, 예전에 사자성어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백면서생은 책만 읽고 있는 선비를 뜻해. 그러면 내가 지금 백면서생인데 내가 과거의 신선이 전생의 과거였다는 걸 누가 알겠는가? 이해돼? 그러면 낙포선녀는 지금 너고 백면서생 글 공부만 하는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백면서생은 과거에 뭐였다는 거야? 신선이었음을 누가 알겠는가? 백면서생은 여기서 그러면 누구야? 화자였고 얘가 임이 되는 거야. 빗댄 표현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자, 요지의 잔치에서 복숭아를 훔친 사람은 너지만 주고받은 죄라 너와 내가 기억 안 내. 하늘나라에서 그런 거 있잖아. 복숭아를 훔쳤어. 그래서 몰래 나눠 먹다가 옥황상제가 놓아서 얘네를 화나가지고 얘네를 인간 세계로 쫓겨났다. 그런 내용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넓고 아득한 천하의 동서로 나뉘니 넓고 넓은 푸른 바다 은하수가 되어 있다. 너도 나를 보랴 하면 여덟 곡에 첩첩하고 나도 너를 보라 하면 한라산이 아득하다. 자,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기왕 왔는데 같은 공간으로 온 것 같지가 않죠. 은하수가 있고요. 8개의 고개를 넘어야 하고 한라산이 있는 곳입니다. 평생에 한이 되고 자네께나 원하더니 너무 그리웠던 거지. 하늘나라의 벌로 인간 세상에 내려왔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한스럽고 원했대요. 저 사람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옥황상제가 감동한지 선관이 두둔한 건지. 됐어? 옥황상제가 감동한 건데 선관이 여기서 선관은요 그냥 얘기해 줄게. 선관은 신선세계에서의 관리야. 알겠지? 신선세계에서의 관리니까 옥황상제 옆에서 시둥두는 관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 사람이 나를 두둔했는지, 그러니까 좋게 말해준 건지, 내 편을 들어줬는지. 태을선에, 선은 배선자입니다. 이 배를 타고요. 이 미안해. 배선자가 아니야. 신선선자야. 태을선의 연잎배에 돛을 높이 달아서. 됐어? 이 태을선이라는 신선의 배에 돛을 높이 달아서 자라수염에 배를 메고 제주 땅에 들어오니 우리 헤어졌는데
하늘이 감동해서 혹은 아니면 선관이 나를 좋게 얘기해줬는지 나는 제주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던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단 얘기죠. 됐지? 아름다운 꽃과 나무 선계의 경치로다. 풍경도 좋거니와 좋은 인형 더욱 좋다. 얘는 이제 신났지. 연꽃 얼굴 버들 눈썹 전생 모습 그대로요. 아, 그러면 연꽃 얼굴 버들 눈썹은 내가 좋아하는 그 님의 외양을 묘사한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검은 머리 흰 피부는 세속 모습 전혀 없다. 너무 예뻐가지고 세속 속세에 찌든 모습 전혀 없다고요. 되니? 여기까지. 자, 중략 부분에 보시면 꽃다운 맹세도 뜬구름이여 사랑도 더덥다. 이게 무슨 소리야? 꽃다운 맹세도 이젠 뜬구름이고 사랑도 더덥대요. 성한 한 걸음밖에 삼천리 약수가 망망하네. 약수가 나오면 우리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전설상의 강이에요. 그 약수에 깃털만 가라앉아도 깃털만 있어도 가라앉는다는 강이야. 그러면 깃털도 가라앉는데 사람은 갓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래서 약수가 너와 나 사이에 약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결국은 뭐야? 장애물이죠. 고전시가 뭐 한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죠. 약수. 자, 그래서 계속 봅니다. 삼천리 약수 망망하네. 꽃다운 맹세. 이제 뭐야?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사랑도 더덥다 하고 이상해지지 않았어? 성한 한 걸음밖에 안 되는데 다시 약수가 있다는 얘기는 너와 나 약수가 있다는 건 이별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고운 눈썹 가는 어리 누구에게 자랑하며 금비녀의 옷가락지기고 어디 노니는 거. 지금 누가 따지는 거야? 이 화자 입장에서 여인이 고운 눈썹 가는 어리 자랑하면서 금비녀 옷가락지기고 다른 데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나 안 만나주고. 청조는 오지 않고. 얘들아, 청이 무슨 청이다? 푸를 청, 조가 새야. 푸른새, 다시 말로 파랑새. 고전 문학에서 파랑새는 주로 뭘 나타낼까? 소식을 전해주는 새예요. 그러니까 파랑새는 오지 않고요. 두견이가 슬피 운다. 얘들아, 두견이 온다 뭐야? 감정이입이고 두견새, 불력이, 귀쪽도 이런 새가 나오면 대부분 한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니? 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너네 뭘 적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여기 고전 문학에 내가 말하는 것들은 다 적어야지. 듣고 있으면 어떡해. 적어야지. 두견이, 감정이, 약수, 장애물. 너네 고2야 이제. 뭘 적고 뭘 말해야 되는지 몰라? 모르잖아. 이거는 내가 들어서 안다가 아니야. 고전시가에 나오는 단어들은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무기가 돼. 근데 지금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떡해. 잘 못하면서. 자, 두견이가 슬피 울제 여관 불빛 적막한데 온 가슴에 불이 난다. 왜 불이 나는지 알겠지? 여자가 안 만나주는 거 같죠? 이불을 누가 끓여? 님 아니면 할 수 없네. 이 병을 누가 고치려? 이미 반로 편작이라. 얘들아, 편작이 뭐야? 중국의 허준이야. 그러면 편작이 나온다는 건 앞으로 고전 문학에 자주 나오는 단어죠. 내 병을 고쳐줄 의사야. 명의야. 아주 유명한 의사야. 그러면 지금 내 몸을 고쳐줄 의사는 임밖에 없다는 얘기지. 왜? 임 때문에 생긴 병이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맺힌 마음 외사랑이 나는 점점 깊어지건만은 무심한 이 힘은 허랑하고 박정하다. 이해되겠지? 님이 지금 나를 안 만나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에 겨우 들어? 얘들아, 삼경이 내가 언제라고 그랬지? 11시부터 밤 맞지? 밤 밤 11시부터 몇 시다? 새벽 1시. 그렇지. 이것도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단어야. 그러면 사경은 1시부터 몇 시야? 3시겠지. 근데 사경은 잘 안 중요해. 삼경이 엄청 많이 나와. 밤 11시부터 1시다. 기억하시고.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에 겨우 들어 나비를 말로 삼아 높이 날려 옛길을 찾아가서 언제 꿈에 꽃같은 얼굴을 반갑게 만나보고 온갖 수심을 낱낱이 풀어보려고 하였는데 꿈에 오동잎에 비 떨어지는 소리. 오동잎에 비 떨어지는 소리가 컸나봐. 꿈에서 깨어나니 어스레한 새벽 달빛에 작은 별빛 뿐이로다. 뭔 말인지 알겠어? 님이 안 만나줘? 꿈에서라도 만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저 소리 때문에 내가 꿈에서 깨어난 상황인 거죠. 감탄사 영탄법이죠. 내일이야 진실로 우습도다. 너 생각하면 뉘우침이 있으리라. 자, 항옥경에 올라가서 옥황상제께 아래 올 때 이 말씀 다 아뢰면 이르겠다는 얘기죠. 너가 지금 나 무시하고 혼자 놀러 다닌다고 다
아래면 네 죄가 무거우리라. 다시금 생각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삼생의 오랜 인연 저버리지 말게 하라. 다시 좀 잘 생각해봐 라는 뜻이죠. 하라 무슨 영이야? 명령령. 아니지. 뭐뭐 해라는 명령. 뭐뭐 하자는 청유죠. 됐어? 3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5번인데 뭐로 바꿔야 돼? 얘들아, 자연물을 활용하여 임에게 마음을 전하게 한 화자의 노력이다. 뭐가 잘못됐어? 화자의 노력. 그럼 뭐로 바꿔줘야 돼? 얘들아, 화자의 노력을 뭐로 바꿔줘야 돼? 화자의 소망? 뭐? 소담아, 뭐로 바꿔줘야 돼? 슬픔? 슬픔? 자, 슬픔. 그 다음에 진서가 뭐로 바꿔줘야 돼? 문성아 뭐로 바꿔줘야 돼? 소정아 뭐로 바꿔줘야 돼? 소망 아니에요? 화자의 소망? 자, 지혁아 뭐로 바꿔줘야 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정현이는? 그리움으로 바꿔야 된다고? 수정아 뭐로 바꿔야 돼? 모르겠어요. 예린이는? 화자의 사랑? 사랑으로 바꾼다고? 수단? 수단? 상윤이는? 어? 꿈에서 깨어나. 꿈에서 깨어나게 한다? 그 다음에 지윤이는? 잠임. 자, 오늘 느낌으로 풀면 안 된다니까? 지금 거의 느낌으로 풀어. 몇 명 빼고는? 내가 지금 뭐 물어봤어? 야, 얘들아, 잠깐 내가 궁금한 게 뭐야? 오동잎에 비 떨어지는 소리. 꿈에서 뭐야? 깨어나니. 이 부분이 2죠? 어스레한 새벽에 작은 별이다. 별빛뿐이다.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어떤 꿈을 꿨어? 이유가 인에게 만나려고 달려가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잖아. 위에가 뭐야? 꽃 같은 얼굴 반갑게 만나보고 내가 마음속에 있던 수심 낱낱이 풀려고 하였는데 오동잎에 비 떨어지는 소리에 꿈에서 깼다며. 그러면 야, 오동잎에 비 떨어지는 소리는 나의 꿈을 깨어나게 한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화자의 노력이 아니라 화자의 노력을 뭐한 소재야? 방해했다라고 해야지. 이게 그림이 나오고 아쉬움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왜 그런 답이 나오지? 느낌으로 풀어서 그래. 당연히 그리우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문학 푸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 1대1로 귀찮더라도 대응해야지. 여기서 화자의 노력인지 진짜 봐야 돼. 우동잎에 비 떨어지는 소리가 화자의 노력이랑 뭔 상관이냐? 그럼 얘가 뭐냐? 얘는 내 꿈을 방해한 소재니까 바꾸면 자연물을 활용하여 임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듣니? 느낌적인 느낌은 절대 내가 믿지 말라는데 계속 반복돼. 또 느낌대로 풀지. 그래서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들아. 틀린 게 중요해. 맞는 건 또 맞아. 틀린 건 계속 틀려. 그러니까 틀린 걸 점검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여기는 핵심만 하고 끝낼게. 나는 외손녀 이씨를 애도한대. 효성스럽고 우애롭고 유순하고. 1문단에서는 내 외손녀가 되게 곱고 착하고 막 그렇다 칭찬하는 내용이고, 2번에 두 번째 문단에 나오지. 나오니까 뭐야? 감탄이라는 게 보이죠? 영탄. 정숙하고 성품과 행실로 지니고 규방 속에 이 문단 좀 다시 봐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돼. 이처럼 정숙하고 밝은 성품과 행실을 지니고도 규방 속에 간직되어 있다가 마침내 한 조각 무명천에 거두어지네. 되게 훌륭한데 규방 속은 안방이에요. 안방 속에만 있다가 한 조각 무명천에 거두어지고 흰배에 실렸다는 얘기는 밖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사별했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누가 불쌍히 여기고 누가 세상에 알리겠는가? 다른 말로 바꿔봐.
불쌍히 여길 사람 아무도 모르니 불쌍히 여길 사람 없고 아무도 알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알리는 거야? 알리고 싶으니까. 아무도 알려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정보를 내가 유추해줘야 되는 거야. 오히려 그리고 서리법이잖아. 이런 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내가 이걸 해석하려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거기 이해 안 된 사람은 내가 알리겠다라고 써놔야 돼. 내가 알리겠다. 평범한 사람과 함께 썩는 것이 달갑지 않아 빛나고도 환하게 우주의 사이에 정신을 남겨두리라. 이 훌륭한 내 손녀가 내 외손녀가 평범한 사람들하고 섞이는 건 안타깝대.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이 정신 많은 사람들한테 뭐 하고 싶은 거야? 알려주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의하면 세 번째 단락에서 내가 지난 여름 화흥동에서 나와서 종남산의 정자에서 만났고, 네 번째 화흥동 골짜기에서 너와 네 번째 단락에서는 재밌게 지내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8번에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연히 뭐겠어? 1번이죠. 영탄적 표현이 있었고 이건 당연히 맞았을 거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고사 속 인물을 쓸 때 아까 낙후선녀, 판자 이런 중국의 어떤 누군가가 나오면 다 고사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리고 뭐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언급 안 했지만 여기 칠실력, 여기 각주에 있잖아. 칠실력 있죠? 그래서 중국의 여인 나오면, 중국의 인물 나오면 다 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0번은 뭐 일치문제니까 풀 수 있었을 거고, 41번도 기억은 화자의 마음이 임에게 전해질 수 없다. 약수 때문에, 맞지? 그래서 넘어야 될 장애물인 거고. 니은은 니은 어딨냐? 맨 아래. 묶여 이어진 거란 얘기는 외손녀에게 전해질 수 있다. 자, 너와 나는 묶여 이어진 양끝이니 넋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을 너도 알 것이다. 이어졌다는 얘기니까 41번에 5번 맞죠. 자, 42번만 설명하고 잠깐 쉴게. 1번 만나봐봐. 화자와 이미 선계성친 복숭아를 주고받은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기어왔다는 것을 통해 적광화소를 차용했다. 맞니? 맞죠. 자, 2번 가에서 화자가 제주 땅에서 전생 모습 그대로인 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천상에서 맺은 임과의 인연이 지상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아? 맞지? 그대로 있다라는 건 너의 얼굴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자, 3번 가에서 화자가 천상으로 돌아가 상제에게 자신의 정을 저버린 임의 죄를 알리고 싶어하는 모습은 임과의 이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왜 아니야? 왜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야? 근거는 뭐야? 죄를 잃으려고 하는데 잃으려고 하는 건 왜 아니지? 운명을 받아. 는 아닌데 응. 이제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왜 아니야? 이르는 건? 자기가 직접 이러는 건데 응. 어떻게 이르는 거 왜 아니야? 이러는 거 운명적으로 일러진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러는 건데 어떻게 아니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상제에게 자신을 저버린 죄를 알리고 싶어하는 모습은 인과의 이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잖아. 그지? 아닌 건데 그게 왜 아닌 건지를 나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궁금한 거야. 이르는 건 운명이 아니에요는 답이 안 돼. 이르는 게 왜 운명이 아닌데?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헤어지기 쉽지 않다는 근거는 맨 아래 3세계 오랜 인연 저버리지 말게 하라. 그치?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말을 쓰지 않았겠지. 이 말을 쓸 이유가 없잖아. 나는 그냥 받아들이겠다. 그냥 옥황상제에게 이르고 나는 떠나겠다 할 수 있지만 옥황상제한테 이를 테니까 너 내 인연 저버리지 마.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순리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해돼? 자, 4번 글쓴이와 종남산의 정자에서 만난 외손녀가 옛글을 읽었던 일화를 통해 외손녀에 대한 따뜻한 사랑. 5번 글쓴이가 화음동 골짜기에서 함께하기로 했던 외손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는 모습을 통해 사별의 정한. 주의하세요. 얘가 자, 세 번째 단락을 잠깐 와봐. 얘가 손녀랑 놀았던 곳은 어디야? 종남산의 정자야. 알겠어? 그리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간 곳은 어디야? 아니,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못 간 곳은 어디야? 화음동 골짜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장소가 나왔을 때 그냥 무조건 읽지 마시고 얘가 갔는지 아닌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하나 부탁할게. 내가 A 설명을 하고 있을 때 딴짓 하지 마. 내가 설명을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지. 내가 해설을 읽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해설은 너희가 봐도 돼. 혼자 딴짓 할 거면 학원 다니지 마. 자, 여기까지 잠깐 쉴게요. 자, 여기 마지막 43, 44, 45 좀 볼게요. 자, 친구 좀 깨우고 똑바로 앉고, 지엽이 똑바로 앉고 아주 그냥 허리가 옆으로 돌아가고 있어. 머리 아파서요. 자, 43번에 가 나의 표현상 특징 나왔고, 이거 후루룩 돌아오고 했지. 음성상 찍어, 수미상관, 공간각적 표현, 계절의 흐름, 시선의 이동. 그죠? 그 다음에 45번 미리 봐봅시다. 가는 바다를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두 개 봐 진짜. 야, 가는 바다를 조용히 안 해. 아, 얘 지금 영상 못 듣는다니까. 자, 가는 바다를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표현했고, 나는 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조용히 안 해. 잠깐만. 산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했다라는 거지. 야, 나한테 물어봐. 뭐. 아니 이거 표시한 게 없어서. 아니 왜? 다에다가 표시 다에다가 담는 거. 잘했어. 잘했는데 종결어미를 안 물었는데 굳이 왜? 물은 걸 해야지 묻는 거야? 아니야. 그래도 예린이 요즘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잘하고 있어. 자, 여기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이거 뭐야? 주머니를 넣고 다닌대. 그러니까 아까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모습이 맞죠? 네. 설마 이거 감탄사 아니야? 내가 아무데나 설마 뭐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비슷한 이해는 돼. 양태부사라고 해서 화자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가 따로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건 부사예요. 불쑥 바다를 꺼내 보이는데 놀라지 마라. 꼬마 녀석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또 제법 사랑을 아는 나이가 된 친구들은 사랑으로 외롭거나 쓸쓸할 때에는 손바닥 위에 바다를 올려놓고 휘파람을 분다. 그러니까 바다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 그만큼 마을 사람들이 바다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아무래도 마을 어른들이 한수 위다. 흰 손수건인가 싶어보면 어느새 하얀 갈치대로 변하고 손금이로 바다를 흐르게 하고 흐르는 바다 위에 섬을 띄운다. 아주 오래전 그 섬을 찾아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안부까지 전해준다. 떠나오던 날 마을 사람들이 주섬주섬 챙겨 선물을 건네주던 바다. 익담한 시집 속에 곱게 접어온 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바다를 선물해줬고 시집 속에 그 바다를 접어가지고 왔고, 삶에 지칠 때 누군가가 아득히 그리울 때 나는 손바닥에 그 바다를 올려놓고 엽서를 씁니다. 아침이면 사람과 함께 눈뜨는 바다, 저녁이면 사람과 함께 잠드는 바다, 이런 뭐 대꾸라는 게 보여지죠.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바다를 나는 알고 있으니. 그래서 바다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 마을에서 얘는 말 그대로 그 소중히 여기는 거죠. 얘 또한 바다가 소중한 거죠. 자, 그 다음 그냥 바로 갈게요. 나까지 가서 볼게. 다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이라고 여겨온 나에게 속리산은 길을 열어 보였다.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듯. 그러니까 얘가 뭘 알게 해준 거야. 나는 뭔가 오르려고 했고 앞서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삶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래. 평범한 길은 가도 제자리 같았다.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에게 세속을 벗어나도 세속 속세 같은 말이야. 세속의 습관이 남아있는 나에게 산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산속에 갇힌 시간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너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오히려 산 아래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였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속세의 삶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속리산은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를 길게 들여서 내 입에 펼쳐주었다 라고 돼 있어. 자, 나는 계속 오르는 것만, 뭔가 남들보다 앞서는 것만, 그것만 최고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그건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줬다라는 거지. 자,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도 돼. 시는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긍정 부정만 나누면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산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산다는 것은 깊이 들어가는 것 긍정. 이런 식으로 화자가 알게 된 것, 깨달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말이 선지와 부합하는지 대응관계인지를 파악하는 거야. 아까 누구처럼? 약수처럼. 아까 여기 썼던 오동나무의 비처럼. 되니? 그게 그냥 단순히 대응하는지 이게 여기서 이 문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43번에 몇 번이니 얘들아? 1번이죠. 음성상징어 가에 어딨어? 불수. 주성 있죠.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됐고요. 4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가 속리사는 단숨에 오를 수 있는 높이를 내게 느려서 보여주었다라는 거지. 자, 얘가 깨달은 삶의 목표를 화자가 쉽게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 거야? 얘는 뭐든지 쉽게 가려는 것이 결국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모든 게 쉽게 오를 수 있다는 걸 배우려고 했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쉽게 찾았을 것 같고 44번 1번부터 볼까? 바다를 주머니에 넣거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한 건 바다의 크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 맞지? 자, 2번 흰색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바다를 손수건과 갈치대에 비유하여 바다를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난 모습을 형상화했다. 맞지? 3번 바다를 사람과 함께 눈뜨고 잠드는 대상으로 표현하여 바다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맞지? 인간관계가 대응관계가 맞는지 봐봐. 4번 나는 속리산이 나에게 길을 열어 보인다 라고 표현해서 등반의 대상이 아닌 내가 올라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길을 보여준 주체가 된다. 됐지? 자, 5번이 아닌 이유. 속리산은 어깨를 낮추며 속삭이는 대상으로 표현하여 속리산을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거야. 어깨를 낮춰서 속삭이면 희생하는 거니? 만약에 얘가 뭔가 희생을 나타내고 싶으면 뭐 나무를 봐라. 저 밑둥이 잘려도 다른 사람한테 뭐 휴식처를 제공하는 나무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알려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깨를 낮춘 게 이퀄 희생은 아니라고.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깨를 낮춰서 얘가 얘기했는데 이 산이 뭔가 희생을 하려면 뭔가 손해보는 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잖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는 거야. 자, 그리고 문법으로 넘어갈 건데 문법은 내가 주는 프린트로 할 거고요. 지금 프린트가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학원에서 받아가든가 하세요. 자, 프린트 요거 받으세요. 딱 7문제만 풀고 끝낼 거야. 자, 프린트 2번. 내가 얘들아 얘기했지. 이거를 그리고 있으면 된다고. 명사, 대명사, 수사 옆에 도사가 있고 동사, 형용사가 있을 거고. 자, 얘를 꾸며주는 건 관형사. 얘를 꾸며주는 건 뭐다? 부사.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감탄사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단체 부용이라고 했잖아. 됐지? 자, 그러면 1번에 봐봐. 가봐. 새는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관형사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그 남자. 그러면 그 남자니까 그는 뭐야? 관형사지? 흔히 느낌으로 하지 말라니까. 남자가 명사니까 그 남자 있어. 그럼 얘는 당연히 뭐야? 관형사죠. 자, 그 다음에 디귿 3번 왜 틀렸어? 남자 명사잖아. 이게 왜 대명사야? 자, 그 다음에 리을 이미 3번은 답이고요. 여기 써볼까? 자, 그 다음 이게 대명사가 아니에요? 남자? 남자 대명사 아니에요? 남자. 내가 아니지 뭐 하는 거야. 남자. 내가 저 여자의 반대를 남자라고 지칭하자고 이름을 만들어놓은 거잖아. 저 남자, 그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라는 건 여자가 아닌 성을 지칭하는 새로운 이름의 명사인 거지. 사람, 사물, 뭐 책상, 칠판. 여자가 아닌 걸 지칭하는 용어가 남자인 거야. 그냥 명사의 이름인 거야. 남자, 여자 이런 것들. 그리고 남자를 다시 뭐 그녀 하면 이제 대명사가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리을 봐봐. 너무 멀었다. 얘들아, 너무 멀었다니까 당연히 뭐야?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 맞죠? 그
그 다음에 미음, 설마, 아까 말했던 설마, 과연 이런 애들은 문장 앞에서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부사야. 답이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얘들아, 거기는 여기, 거기, 저기는 무조건 대명사야. 품사 통용도 아니에요. 여기, 거기, 저기 대명사. 끝. 7개. 얘들아, 여기 봐. 7개. 단위명사. 앞에 7이니까 7은 뭐야? 관형사지. 7이 있다. 이가 뭐야? 조사지? 그럼 조사 앞에 있으니까 얘는 뭐야? 아니, 조사 앞에 있으니까 수사. 그 사람 앞에 그 뭐야? 관형사. 그는 할 때 그가 아니잖아. 히가 아니잖아. 그 사람이잖아. 더잖아, 더. 자, 그 다음에 그는 할 때 비읍은 는이 조사잖아. 그럼 그는 뭐야? 체험.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뭐야? 대명사지. 아니, 얘들아, 그 사람의 그는 관형사지만 그는 사람이다 할 때 얘는 he, she 이런 건 당연히 대명사지. 여기서의 그 사람 할 때 그는 이거라니까 이건 관형사지. 오늘 도착했다. 오늘 뭐야? 누구 꾸며줘? 도착했다 꾸며줬으니까 오늘은 부사. 오늘 이 이는 뭐야? 조사지. 조사 앞에 있으면 얘는 뭐야? 명사. 명사. 이보다, 보다가 조사예요. 조사 앞에 있으니까 자, 대명사고. 아니? 명사?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명사. 명사죠? 나이스. 아닌가? 헷갈리네. 맞을 거야. 자, 이 꽃 할 때 이는 뭐야? 관형사. 답은 3번. 자, 동사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이기 때문에 자, 평서문 는 명령형으로 주의하자. 얘들아 봐봐. 이거 설명할게. 먹는다, 뛴다. 얘들아 여기 보세요. 이 는하고 니은은 현재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야.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여기에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야. 여기 이음표가 있는 건 뒤에 다를 해요. 알겠지?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 그 다음에 명령형 먹어라. 돼 안 돼? 먹다 청유형 돼 안 돼? 다 되지? 먹고 있다. 돼 안 돼? 다 되지? 자 여기 잘 봐.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니은다나 는다를 쓸 수 있거나 명령형, 청유형, 현재 진행, 먹고 있다 이런 걸 쓸 수 있잖아. 현재 진행은 좀 그렇고 진행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쓸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동사고 이걸 쓸 수 없으면 형용사예요. 그럼 답이 몇 번이야? 가다는 간다. 맞지? 높다는 높고 있다 안 되니까 형용사. 밝다. 내가 그때 얘기했네. 조명이 밝다 하면 형용사지만 조명이 밝는다 하면 날이 밝는다 하면 날이 밝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사라고 했죠. 귀엽다. 귀여워라가 명령형이지? 너 귀여워라 하면 귀여운 거야? 아니지. 그럼 귀여워라는 여기서 뭐야? 감탄형이야. 그러니까 명령형 되었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면 귀여워라는 형용사야. 귀엽다는. 잔다는 자자. 이거는 청유형 언니니까 동사 맞죠? 답은 몇 번이야? 4번. 그 다음에 7번. 나 1인칭, 너 2인칭 맞지? 2번 우리 복수 1인칭 맞죠? 말도 그랬냐? 너 뭐야? 너 딴 데 갔다 왔지? 안 갔다 왔는데요? 집에서 지금 왔다고? 네. 어? 네. 끝날 때 오면 어떻게 해? 오지 말지. 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딴 데 갔다 온 거 같은데? 너 솔직히 얘기해. 딴 데 갔다 왔지? 집에 안 갔다 왔어요 진짜. 너 집에 갔다 온 거야 지금? 집에 갔다가 왜 왔어? 집에 있어. 엄마가 괜찮아져가지고 안 왔는데. 아니 5분 남겨놓고 아 자려라도 다녀왔어요. 일단 보세요. 알았어. 아니 중요한 거 오긴 잘했어. 자 여기 봐봐. 자 그 다음에 3번에 당신 우리가 지금 뭐야 프린트하는 거야. 문법 프린트 7번. 우리 나의 당신은 청자를 가리킨다 맞니? 당신 그치? 자 4번 당신은 3인칭 주어가 반복해서 나타날 때 나타나는 제기칭이다 맞아? 이해 기억나 얘들아? 할아버지 당신께서는 할 때 이 당신은 앞에 있는 이 당신이잖아. 이 3인칭을 다시 가르치는 거죠.
맞습니다. 이래? 제기칭은 3인칭을 다시 가리키는 거죠. 맞죠? 그다음에 5번, 7번에 5번이 왜 틀렸어? 너는 너무 자기 위주야. 너는 자기 위주와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는 둘 다 이걸 나타내는 건 맞지만 너는 2인칭, 철수는 3인칭을 나타내는 제기칭이지. 됐어?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8번. 이거 아까 했던 거죠? 뭐예요? 읽는다. 현재 시제 상황어랑이니까 뭐야? 동사. 즐겁다. 형용사. 삭막하다. 삭막한다 안 되니까 뭐야? 형용사. 닮았다. 닮아라. 할 수 있으니까 동사 맞죠? 행복한다. 행복하자. 할 수 있어? 아니요. 행복하자 안 돼요. 건강하자 안 돼. 왜? 명령형 청용 쓸 수 있다 없다 형용사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쓰잖아요. 아, 잘못 쓰는 거라고 그랬지. 아 그래요? 행복하게 지내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로 해줘야 돼. 왜? 행복한다 안 되지. 형용사야. 건강한다 안 되지. 형용사지. 형용사는 명령형 청용 쓰면 안 돼. 행복하세요 안 돼. 행복하자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5번이요. 그럼 너네 이제 설날에 가서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하면 돼 안 돼? 안 돼. 건강하게 지내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지내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10번. 얘들아, 너네 내가 보조 원래 여기 잘 봐. 조사에 적조사라는 게 있고 보조사라는 게 있고 접속조사라는 게 있거든. 잘 들어. 근데 내가 보조사만 설명했어. 은, 도, 만, 까지, 부터, 조차 하나 더 있지. 요. 됐어? 제가 요, 어제는 요, 할 때 그 요. 자,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걸 우리 뭐라 그런다? 보조사라고 얘기하죠. 됐니? 자, 그런데 격조사는요. 자, 사실은 주어를 나타내는 거, 목적어 나타내는 거, 보어를 나타내는 거, 서술어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관형어를 나타내는 거, 부사어를 나타내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것만 잠깐 볼게. 그 다음에 불을 후쩍 써보고.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철수라는 단어가 있다. 철수야. 철수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얘를 주어로 만들어봐. 그럼 뭐야? 철수 뭐가 오면 돼? 철수 가가 오면 되지. 됐어? 자, 얘를 목적어로 만들어봐. 목적어. 철수를 누구를 무엇을이 목적어야? 그런 거야. 철수를 하면 돼. 보어 만들어봐. 보어도 간데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면 되는 거야. 나는 돼지가 아니다. 나는 바보가 되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다 아니다 앞에 이 가로 끝나는 게 보어야. 자, 서술어로 만들어봐. 철수를. 철수이다. 관형어로 만들어봐. 서유격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철수의야. 그 다음에 혹격이라고 해서 부를 수 있어. 철수야. 부사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야. 철수에게, 철수로, 생각 안 나네? 철수, 왜 생각 안 나지? 왜 생각 안 나지? 깨서? 왜 생각 안 나지? 하여튼 이런 게 있다. 라고 보면 돼. 자, 그리고 접속조사는 너와 나, 너하고 나, 너랑 나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이런 걸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조용해,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혹격조사라고 해서 얘는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 위치를 가진다라고 해. 되니? 다음에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되니? 1번에 깨서는 격조사, 주어를 나타내죠. 느는 보조사, 맞지? 맞아? 내가 안 썼지만 깨서도 주어를 나타내잖아. 할아버지께서. 그치? 주어가 뭔데?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거니까. 자, 2번. 맞지? 3번 왜 틀렸어? 너만의 많은 특별한 의미. 여기까지의 까지도 얘들아 뭐야? 특별한 의미지? 문법적 관계가 아니라. 있는 도만까지부터 조차. 그러니까 외워두란 얘기야. 보조사. 4번 1,000원 밖에는요. 이것밖에 없다 할 때 얘도 보조사예요. 자, 5번 학생이다, 학생이야. 여기서 서술격 조사 2단은 뭐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5번 그 얘기죠. 되니?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3번이죠? 자, 11번. 이것만 하고 끝낼게 이제. 자, 친구는 예상보다 꽤 빨리 도착했다. 빨리 콤사 뭐야? 도착했다 옆에 동사형사 앞에 있으니까 빨리는 부사지. 그럼 꾀는 뭐야? 여기 봐. 얘는 꾀도 빨리를 꾸며주는 거지. 부사 연달아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관형사도 연달아 올 수 있고 똑같은 애들은 연달아 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2번. 꾀를 보니 부사가 다른 부사를 수식했다 맞죠? 아주 오랜 옛날. 얘들아 품사 좀 보자. 옛날 명사죠? 명사 앞에 있네. 그럼 뭐야? 관형사지. 근데 얘는 뭐야? 얘는 누굴 꾸며줘? 아주 오랜인데 정말 아주 오래된 얘를 꾸며주러 온 뭐야? 부사지. 왜? 원래 아주는 아주 예쁘다. 동사형사 앞에 오는 게 자연스럽거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부사는 여기에 있긴 하지만 다른 애를 꾸며주러 많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보세요. 과연 얘들아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과연 설마 이런 애들은 무조건 문장 앞에서 쓰이는 부사라고. 예외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이리도. 얘들아 이리와 할 때 이리 뭐야? 동사형사지? 이 앞에 오는 거니까 얘 뭐야? 부사지? 근데 여기 도가 붙어도 말은 이상하지 않죠? 이 도는 무슨 도야? 무슨 격조사야? 격조사야? 아니면 보조사야? 보조사. 은은 도만까지 붙어조차라고 했잖아. 보조사라니까. 보조사는 자리에 상관없이 여기저기 다 붙을 수 있어 사실은. 얘네 제가요, 어제는요, 은은 도만까지부터 조차요. 알겠어? 얘는 보조사는 조사하잖아요. 근데 격조사가 주로 이렇게 붙고 보조사는 여기도 붙을 수 있어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여기까지 할게요. 따로 내가 설날에 숙제 내주려고 이번은 잠깐 쉬어가는 거. 숙제 오늘은 처음으로 없음. 자, 알겠어? 설날에 많이 내주기 위해서 오늘은 없음.